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부장님인데 저는 그냥 본부장님 같은 느낌 좀 있어서요. 아, 제가요? 네. 아, 나이가 40대 초반처럼 보여갖고 아직도 부장을 달고 있어서 회사도 지금 제 나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은 어느 쪽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집사람이 그렇게 아유, 네. 두 분 사랑이 참 네. 여의도에 소문났습니다. 인꼬부부로. 앞으로 동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최정희 본부장님도 네. 당연히 또 화목하시죠? 화목하죠. 네, 너무 사랑하시고. 네네네. 네,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네. 자, 이 남편분들 애잔합니다. 항상 이런 볼 때마다. 자, 오늘 시장 그러면 전체적인 맥을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코스피는 뭐 거의 강보합 정도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선물 매수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통화 긴축 기대 감소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예상 등 때문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경기감이 작용하면서 국내 시장은 오전장에 잠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장 시작 이후에 외국인 선물 매수에 강화가 되면서 주가지수 선물 반등세로 계속 이어졌고 시장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코스닥이 이제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로 전환됐고요. 네. 오전장의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의약품, 제조업 등이 강세인 가운데 이 건설업과 증권, 섬유유복, 통신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에 대한 바이든의 미중 관계 악화 가능성 일축이기 때문에 전일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회복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파월의 연설 대기 속에서 고용에 대한 해석이 다소 엇갈리면서 추가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긴축을 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쪽도 있고, 다음 좀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의 35%에서 25%로 대폭 낮추면서 경기 침체가 좀 일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긍정적인 요인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 기준 2445포인트 수준에서 장중 저항이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시를 지나면서 기관도 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경계감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가 카카오게임즈를 장중 역전하면서 코스닥 시총 4위에 등극됐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가 에코프로 BM, 3위가 LNF, 4위가 에코프로 등으로 이제 오전에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결국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볼 수 있겠고 네. 다 대부분 보면 2차 전지 그러네요. 이쪽이 강합니다. 외국인들은 금일 시장 전반적으로 순매도 중이었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에 대해서는 순매수하면서 증시 상승을 또 이끌었고요. 거래소는 소폭 팔았지만은 뭐 코스닥을 대규모로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뚜렷한 수급 주체나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2,450선에서 저항이 계속적으로 상당히 막혔고요. 원달러 환율은 밤사이 달러 강세 반영하면서 1,250원대로 보였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강세가 계속되었고 서비스업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인터넷주 반등세 기록했고요. 반면 건설업과 기계, 철강, 금속 등 시크릿컬 업종은 다소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이는데 특히 외국인들 유입이 코스닥이 상당히 크게 들어왔고요. 업종별로는 반도체, IT 부품, 일반 전기전자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통신 서비스와 건설 쪽은 약세를 보였고 특히 시총 상위 단에서는 2차 전지 소재주의 급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도 좀 오늘 많이 달린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좀 있군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은 오늘 장중에 제일 좀 관심 있게 본 업종이 어디 쪽이셨어요? 역시 2차 전지죠. 2차 전지.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삼성자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산업이라고 불리우고요. 네. 미래자산의 타이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테마라고 불리우는데 스터디셀러예요. 2차 전지. 네. 예. 네. 그래서 저도 2차 전지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본 서베이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을 이 숫자보다는 굉장히 높게 보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뷰가 이렇게 엇갈리는 게 뭐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이제 금리 관련된 경로가 네. 이제 일부 시장에서는 뭐 하반기에도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뷰가 좀 시장에 먼저 선반영됐다고 보는데 네. 페드가 결국은 올해 안에는 아직은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네. 강력하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소비가 깨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결국 소비를 깨야만이 인플레가 잡힌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조건을 갖고 있겠죠. 네. 그 소비가 깨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깨져야만이 인플레가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네. 기본 가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엇갈리는데요. 결국은 그 기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가 깨진다 안 깨진다에 대한 전망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 확률도 다 다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네. 옐런 의장도 사실은 경기 침체가 좀 힘들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또 미국 시장에서도 기본 가정의 저축률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면 경기에 대한 약간의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 뭐 아직까지는 뭐 실업률이 뭐 56년 만에 3.4%로 역사적 최저치까지 빠져 네. 있고 그다음에 일부 부분에서는 또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또 좋게 나오니까 뭐 그렇게 고용이 많이 되고 실업률이 저점인데 결국은 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양날의 검처럼 상당히 음.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아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축률 하니까 오늘 봤던 보고서가 생각나는데요. 저축률? 예, 네. 중국에서는 그 도시가 봉쇄됐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저축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대요. 쓸 데가 예, 없으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복 소비가 네. 결국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저축으로 네. 지금 막 여러 개 사고 있군요. 우리도 예전에 좀 그 비슷한 현상이 좀 있긴 있었죠. 예, 예. 중국의 저축 금액이 초과 저축 금액이 작년에 1,000조입니다. 어이구. 1,000조. 그 돈이 어디로 갈까가 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겠네요. 그러겠네요. 사실 뭐 그 단체 관광도 지금 일부 한국이나 뭐 이쪽을 빼고 나서 동남아 쪽으로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2월 네. 6일 재개가 됐기 때문에 돈수로 나가겠죠. 네. 결국은.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섹터별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네, 오늘 뭐 사실 SM이 당연코 장중에 좀 이슈가 됐다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SM의 그 3대 핵심 변화 이렇게 해서 새롭게 관련된 SM 3.0 4대 성장 전략 발표를 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터 업종 전반적인 오전장의 강세가 주도됐는데요. 4대 핵심 전략은 멀티 제작 센터, 레이블 체계, 그다음에 IP 수익화, 글로벌 사업 확대와 글로벌 음악 퍼블리싱 등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마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1인 체제에서 약간 벗어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요청을 좀 화답을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표시된 저 표를 잠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목표 사업 지표인데 IP 제작 시 기대 효과가 지금 SM 3.0으로 넘어가면 IP 대비 주기도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고요. 음반 판매 수도 연 뭐 31개에서 뭐 40개 이상, 그리고 IP 출시 지연율도 5% 이하로 뭐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2023년 IP 출시 계획도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고 하반기에 새로운 어떤 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 발표도 상당히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SM 3.0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성 순차적 발표 예정인데요. 뭐 2월 중에 그리고 3월 중에 사업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이수만 총괄 체제 관련된 부분에서 디스카운트 됐던 요인들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K-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음반 시장에 대한 약진도 긍정적 요소인데 5일 기준으로 빌보드는 11일자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서 TXT의 이름의 장 템테이션 관련해서 빌보드 201위를 발표했기 때문에 TXT 같은 경우는 JYP 엔트의 스트레이키즈 이후에 4세대 남성 아이돌 중에서 빌보드 1위에 오른 두 번째 그룹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TXT의 소속사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번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공백에 대한 그러니까 BTS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해소시켜줬고 뉴진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SM이라든지 뭐 YG 그다음에 SM, CNC, DOU 등도 뭐 오전장에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SM과 관련된 지분 관련된 부분에서 카카오가 SM 지분 취득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이제 오후장에 들렸습니다. 결국 가는군요. 네, 2대 주주 등극이 됐는데요.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취득과 그다음에 전환사채 취득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신주 123만 주, 그다음에 CB 114만 주 하면 237만 주, 대략적으로 한 9.0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대 주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당 발행 가격이 나옵니다. 유상증자 91,000원, 그리고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92,3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됐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어요. 네. 오전장에는 9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장중의 주가보다 훨씬 더 낮은 주당 가격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이 전환 가격이나 인수 가격이 애매하다 이런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새로운 뉴스, 그러니까 이 뉴스에 따라서 주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가격에
카카오가 이제 SM 지분을 인수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카카오는 이 발표가 이후에 오히려 주가들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강세 시현했던 부분들이 카카오 쪽에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최대 주주는 이수만 그 대표 체계가 이제 18.46%로 아직까지 최대 주주에 있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 작년에 11월 12월부터 작년 12월 15월까지 한 달간 누적 이제 한 5% 가까이 미만으로 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려왔고 컴투스도 4.2% 갖고 있고 기타 법인도 이제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기타 법인이 꽤 많이 샀습니다. 장외로 샀습니다. 장내에서 샀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고 국민연금도 9%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분 경쟁이 좀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장끝 무렵에 이수만 대표가 그 카카오의 그 SM 지분 매각은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뭐 어떤 지분 경쟁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열려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진 뭐 오늘도 대단했네요. 뭐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테슬라 지표 1월 달에 중국에서 좋았다 등등 뭐 어제 또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당히 좋았던 모습인데 올해 영업이 흑자 전환 관련된 전망이 나오면서 SKI 테크놀로지가 좀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조지아 1, 2공장 그리고 헝가리 2공장 등의 고객사 신규 공장 램프업 때문에 출하량 증가가 기대되면서 2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 될 것으로 전망돼서 주가들 상당히 좋았고요. 폴란드 공장에서 미국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추가적인 가동률 상승도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셋증권에서 지금 SKI 테크놀로지 관련된 뭐 분기 실적 전망에 관련된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띄워주시면 분기 실적 전망 구간이 결국은 2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 접어들면서 올라온다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선이 보면 이익률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아마 2, 3분기 정도부터 올해부터 흑전하면서 아마 성장률이 보일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올해 이제 감가상각비 증가 없이 가동률만 상승하는 연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 올해부터 될 거다. 이렇게 올해에 대한 수익성 관련된 추정을 하는 표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이게 지금 SKI 테크놀로지. 예, I 테크놀로지 관련된 I 이슈입니다. 테크놀로지,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1분기 정도까지는 여전히 이제 적자인데요. 2분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오늘 좋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외신에 따르면은 미국 투자회사 웰드부시가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으로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200에서 $2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뭐 약간 테슬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전일 그 전기차 관련된 미국 시장에서도 호재가 나타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꽤 좋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특징적으로 봐서는 에코프로가 완전 급등을 보였거든요. 장중에 거의 한 20% 가까이 또 급등각을 보였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거의 일주일 내내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 장중 20% 이상 급등각이 나왔는데 약간 수급적인 이슈가 또 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1개월 동안 에코프로의 공매도 대금이 약 500억 가까이 뭐 497억 정도 수준이었고요. 수량이 41만 주 그리고 공매도 평균가가 12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쇼커버가 좀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해서 아마 오늘 에코프로가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공매도 평균가가 12만 원이니까 주가가 급등하면서 버티질 못했지 않았을까 뭐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코스닥 공매도 잔고 상위 10종목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지스 리서치가 이제 이렇게 발췌한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LNF 말고도요.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말고 LNF하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위에 보이시죠? 네.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잔고 금액이라든지 잔고 수량이 나오는데 LNF 같은 경우에 공매도 평균가가 19만 5천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공매도 평균가가 10만 2천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도 수익률이 뭐 장중에 뭐 나왔긴 했지만 수익률이 뭐 10에서 20% 가까이 거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LNF나 에코프로 BM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공매도 관련된 포지션이 쇼커버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오늘 에코프로의 급등처럼 나올 수 있는 네. 가능성도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전반에서 쇼커버가 나오면서 수급적인 약간 스퀴즈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오버슈팅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차 전지가 꽤 많이 올랐는데 네. 조금 지금은 따라잡기보단 조금 이제는 단기적인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좀 위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뭐 참고로 뭐 공매도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단가까지 나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공매도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매도를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대차 거래라는 것을 동반하게 되고요. 대차 거래를 하게 되면 대차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차 거래로 주식을 받은 사람이 한 번 더 빌려준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대차 잔고는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 네. 그리고 그 대차 받은 주식을 가지고 매도를 칠 때는 반드시 공매도로 신고하고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자료처럼 공매도 단가가 얼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는 대차 잔고와 공매도 금액 같이 비교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약간 좀 헷갈리는 게 공매도 단가라는 거는 그럼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설정한 그 가격을 평균 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공매도 단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공매도해서 체결된 수량을 보고하게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네. 아 오늘의 공매도 단가예요?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포탈이라는 사이트 가시면 네네. 그 신고 내역들을 다 보실 수 있고 아. 또 어느 창구 어느 법인이 그 매매를 했는지 정도까지 나오는데 네. 보통은 이제 증권사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뭐 가늠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꿀팁 네, 정보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섹터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유럽형 IRA 법안 최대 수혜 폐배터리 어제도 폐배터리? 이야기 드렸었고요. 네네네. 뭐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간단하게만 네네.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뭐 에코프로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이나 성일아이텍, 뭐 MPC 등의 상승세가 역시나 폐배터리 이슈가 오늘도 좀 이어지면서 뭐 KB증권에 관련된 리포트는 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따상 나왔습니까? 아, 예, 스튜디오 미르, 예. 예, 신규 상장에 이제 오늘 따상 나왔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상한가 57,000원 뭐 기록을 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월 26일에서 27일 실시했던 일반 투자 공모 청약에서 청약 증거금이 3조 8,827억 몰리면서 경쟁률이 1,592대 1 정도였으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기대주로서 이야기됐고요. 시기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시기 잘 이제 상장을 한 것 같습니다. 공모 후에 주주 구성이 이제 유재명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로 지분율이 66.68%, 2년간 보유 예수가 걸려 있고 기관 투자가 6.16% 뭐 등등인데요.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약 25%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에 뭐 설립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데요. 넷플릭스나 드림웍스, 워너브라더스, 월트 디즈니 등의 컨텐츠 기업들과 계약이 주로 체결되어 있고 주요 작품으로는 넷플릭스 컨텐츠 종합 6위를 기록한 도타 용의 피라든지 72개국 톱10에 진입한 위쳐 늑대의 악몽 그리고 첫 방영 당시에 450만 명 시청자를 기록했다고 보여있는 코라의 전설 등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작품들을 못 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뭐 글로벌리 괜찮았던 종목 고퀄이라는 작품으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의 외모지상주의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꽤 이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웹툰이 아마 원작이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기획에서 제작, 후반 제작까지 진행하는 총괄 제작 능력에서 굉장히 강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487조 원 정도 규모인데 2030년도에는 740조 원까지 꾸준한 성장.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시장에 대한 성장세에 더불어서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역시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기대감의 상한가를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컨텐츠 관련된 ETF도 있죠. 있죠. 아까 폐배터리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KB스타의 배터리 리사이클이라는 ETF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컨텐츠는 한국에서는 컨텐츠라는 독자적인 그 테마를 형성하기보다는 메타버스라는 테마로 뭉뚱그려서 그래서 한국 메타버스냐 미국 메타버스냐 중국 메타버스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컨텐츠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배터리 리사이클 ETF가 나오길래 배터리 리사이클한 시장이 그렇게 크겠어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방금 박근영 부장님 잠깐 언급해 주신 거 보고 감동 먹었습니다. 네. 네. 그 뭐 배터리 리사이클 이쪽은 또 가면 갈수록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 네. 그렇죠. 예. 네.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네.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CJ ENM 시총을 역전했다 이야기인데요. 역전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주주가 CJ ENM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데 아무튼 지금 22년 7월에 CJ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에게 시총을 역전당했고 네. 7개월 만인 2월 3일 날 CJ ENM이 다시 시총을 재역전했지만 오늘도 다시 스튜디오 드래곤이 CJ ENM이 시총을 역전하는 상황이니까 좀 약간 기현상입니다. 사실 뭐 CJ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시총이 커야 되는 거죠. 근데 7개월간 CJ ENM의 실적 부진 이슈 때문에 사실은 뭐 낮은 시총이 유지된 것이 관성이 붙었다 볼 수 있는데 사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오늘 연결 기준 매출이 뭐 전년 대비 36% 성장했지만 OP 마진율이 13% 빠졌고요. 순이익도 HCN 관련된 그 영업권 손상 반영하면서 63%나 이제 단기 순이익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카이라이프도 좀 금일 약세를 보였다 볼 수 있고 SBS 같은 경우는 컨텐츠 허브의 디즈니와의 컨텐츠 공급 계약 소식 이후에 6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오늘 SBS가 또 급등이었거든요. 상당히 좀 강세 보여 있는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SBS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지상파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OTT와 협업에 나섰다 하는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면서 최근에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챗 GPT 쪽은 뭐 계속해서 지금 네. 이슈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오픈 AI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챗 GPT에 맞서서 지금 그 구글이 뭐 바드 AI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네네. 또 출범한다 소식이 또 들면서 모멘텀이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좀 띄워주시면 국내외 생성형 AI 주요 개발 현황 관련인데요. 뭐 챗 GPT도 있고 구글이 이제 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바이두도 오늘 중국 시장에서 급등각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바이두도 오늘 똑같이 이 관련된 AI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등이었고요. 네이버도 최근에 서치 GPT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가능성이 이야기되면서 사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그 구글이 바드의 일반 공개를 예고한 수주 뒤에는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을 것이다라고 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정보가 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2021년 이후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틀릴 수 있다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 쪽의 챗 GPT는 21년 정도까지 업데이트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가 조금은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자사의 웹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최신의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챗 GPT보다 아마 바드가 좀 더 정보 면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구글 쪽하고 굉장히 지금 서로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선점하기 위한 그런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뭐 애저에 탑재하면서 뭐 빙에 여러 가지 부분에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약간 유출되는 뭐 사진이 이야기되면서 아마 빙에 아마 챗 GPT가 들어갈 거다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돌고 돌면서 오늘도 역시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챗 GPT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확대 전망 속에서 엔비디아 국내 공식 파트너사인 MDS 테크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나 이제 확장세에 따라서 AI 관련된 확장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긴급 기자회견 소집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이게 해외 쪽에서 더 버지라는 그 어떤 그 사이트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긴급 기자회견 소집하면서 한국 시간 2월 8일 3시니까 저희 내일 새벽 3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그 구글이 람다 기반의 AI 챗봇 서비스 바드 관련된 정보를 발표한 직후에 일정이 공개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바드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긴급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우위를 넘기지 않기 위한 시도로 좀 보이지 않느냐 해서 아마 내일도 아마 이 뉴스 때문에 또 AI가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GPT-4 버전 이게 일부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되는데요. 네. 지금 이미 1분기 약 2달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GPT-4가 완성되었거나 윤곽이 나왔을 거로 보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 약점으로 지목되는 출처 그다음에 21년까지밖에 안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 관련된 네네. 한계를 좀 보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적용 공개가 아마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빙이 2월 4일날 더 버지라는 플랫폼에서 챗GPT 탑재가 된 빙 인터페이스가 유출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보는 것 같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 엑셀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어떤 버전이라든지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기능 업그레이드라든지 좀 구체적인 어떤 GPT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새벽에 이게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슈가 또 내일 아침에 뉴스가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AI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아직까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챗 GPT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채팅 서비스 요거의 헤게모니를 좀 잡으려는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이 아주 지금 뭐 거의 전쟁 수준으로 네, 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네요. 우리 기업들도 많이 노력은 하죠. 네, 그래서 뭐 그래서 네이버나 뭐 네, 챗 GPT 보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변수를 몇 개를 쓰고 있냐 뭐 네. 이런 걸 갖고 이제 기술력을 평가하던데 아. 아직 한국 기업들은 구글은 변수를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교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결국 이것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흐르면 뭐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도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문장 어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얘네들이 스터디를 할 샘플 자체가 이제 그렇죠. 한국어가 아무래도 이제 사용 인구가 뭐 5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훨씬 좀 영어나 그렇죠. 다른 언어에 비해 조금 이제 딸린다 이런 얘기는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에피소드로 방송 중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예를 들어 2 더하기 뭐 5가 얼마냐 그러면 7이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8이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8이 아니야. 우리는 2 더하기 5는 7인데 그랬더니 와이프가 맞대. 그리고 항상 우리 와이프 말은 맞아. 그랬더니 챗GPT가 그러면 나가 틀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의 정보는 21년까지밖에 아니기 때문에 2 더하기 5는 7이 아니라 8일 가능성도 높아. 그래서 와이프 말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고 했다고 그런 그러니까. 대화가 있었다고요? 네, 챗GPT 쪽에서. 직접 개인적으로 쓰신 거죠?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다른 그 외국 분이 아. 그걸 캡처해 갖고 보는데 그래요? 그리고 항상 우리 와이프 말은 맞아 그랬더니 챗GPT가 살짝 뒤로 물리면서 아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의 정보는 21년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나의 말이 틀릴 수 있고 당신의 와이프가 항상 옳다면 당신 와이프의 말이 맞아서 그 답은 8이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2 더하기 5는 7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약간 상황에 따라 이게 뭔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게 조금 두려운데 뭐 좀 재밌는 오히려 이슈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저 똑똑한 AI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남으려고. 그렇지. 너 와이프 말을 들어야 된다. 와이프랑 그런 걸로 싸우지 마라. 이런 거까지 감안한 응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결국 이제 와이프에 대한 알고리즘이 뭔가 있는 거죠. 경험에 대한 그 학습을 하는. 예. 혹시 챗 GPT도 와이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어디 볼까요? 네, 비철금속 쪽인데요. 지금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알루미늄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해외 외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사실상 수입 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율 관세 부과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됐고요.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 기업 루살에 대한 제재 등을 놓고 검토해 왔고 블룸버그는 이처럼 높은 관세가 미국의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사실상 차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 러시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알루미늄 생산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루살은 중국의 차이나 홍차오라는 회사에 이어서 세계 2위 알루미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산 알루미늄이 미국이 수입하는 알루미늄의 1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실은 테마성 움직임이 합니다만 한주 라이트 메탈이나 사마 알루미늄, 알루코, PJ 메탈 등의 비철금속 테마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저녁 시간을 또 챙기면서 저희 제작진을 쥐어 짜갖고 이렇게 섹터 알려주실 때마다 또 저희가 저렇게 자막을 또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 작은 변화, 어쩌면 여러분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요 정도면 사실 아이고. 좋아요 버튼이 네. 한 3,000개에서 5,000개는 더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조금 오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자막이 너무 길어요. 자막이 좀 네, 길까요? 네. 한 절반으로 줄여야 가독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여러분이 조금 호응을 해주셔야 뭔가 변화에 또 동기가 더 부여가 된다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반도체로 갑니까? 네, 오늘 뭐 대형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도 굉장히 좋았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일단 반등세를 줬다 부분인데요. 사실은 오늘 가장 좀 영향을 미쳤던 그 내용들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데이터 센터에 봄은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리포트를 한 게 사실 좀 영향이 좀 있었다 저는 보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크라우드 수요와 투자 관련된 전망 키포인트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요. 결국은 크라우드 수요에 대해서 상반기 숨고르기 이후에 하반기 반등이 기대된다는 뭐 뉘앙스의 뭐 코멘트였습니다. 사실은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충분히 비대하고 이미 노후가 돼 있다. 그리고 아마존의 AWS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서버 내용 연수를 연장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쓰자 이걸 또 연장해서 4년 정도 쓰자 했다가 지금 5년 정도 쓰자까지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서버 관련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좀 이미 좀 많이 왔다는 거고요. 그로스 PP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뭐냐면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돈을 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로스 PP는 실제 유용자산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1년, 22년 동안 평년 대비 증가율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마 노후 서버의 비중 증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너무 많은데 메타 같은 경우도 전년비 70%가 넘는 건설적인 자산 보유를 갖고 있고 구글도 전년비 19% 증가한 건설적인 자산 보유를 또 갖고 있고 건설 중인 자산 상당 부분이 데이터 센터 분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 되면 서버 수요를 결국 촉진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4분기부터 테크 관련된 캐펙스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대규모 서버 구매를 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캐펙스는 분명히 늘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새로운 사파이어 래피드 이후에 다른 포트폴리오 관련된 부분들이 인텔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굳이 사파이어 래피드를 구매하지 않고 다음 버전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일부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메타나 이런 부분, 구글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쪽에 사파이어 래피드를 반영한 아키텍처가 본격화되는 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파이어 래피드가 수요가 없을 것이라 말하는 것은 좀 기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 드리면 표를 좀 띄워주시면 지금 아마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존의 AWS 관련된 부분인데요. 누적 유용자산, 그로스 PPE 추이인데 이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로스 PPE가 실제 유용자산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인데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버를 채워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구글의 분야별 캐펙스 투자 추이인데 이 부분도 보면 2022년 1분기가 좀 좋았지만 2분기부터 조금 줄어들었다가 그 뒤로부터 계속적으로 캐펙스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용 연수가 계속 올라가고 캐펙스가 전체에 큰 폭을 차지하고 보면 전반적으로 서버는 올해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서버가 들어올 수 있다 보는 거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구글이 건설 중인 자산 추이 그리고 메타가 건설 중인 자산 추이인데 이 부분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것은 뭔가 뭐 서버를 들여놓기 위한 공간이라든지 뭔가 뭐 공장을 증설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여기에 채워야 되는 서버는 결국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그 관련된 미래에셋에서 주장하는 올해 하반기에 서버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서버용 CPU와 같은 이런 그 연산 장치일까요? 아니면 뭐 램과 같은 메모리가 될까요? 어떤 게 가장 큰 수요가? CPU 하나에 램 훨씬 더 많이 붙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램이 훨씬 더 램이나 스토리지가 훨씬 더 많이 붙죠. 그렇겠죠. 네네네. 그렇다면 그런 쪽이 가장 먼저 수혜가 수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해도 될까요?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뭐 CPU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DRAM 수요도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DDR5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1년 전만 보더라도 지금 DDR4 대비 DDR5 가격이 약 291% 정도 3배 가까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굳이 빨리 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가격 폭이 한 20-30% 정도밖에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전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걸 1년 동안 그걸 감안한 비용이 엄청난데 그게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전력 관련된 소비가 한 30-40% 정도 효율이 좋아지면 DDR5로 당연히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는 상황에서는 전환을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속도도 약 2배 가까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DDR4에서 DDR5 전환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냐 이렇게 뭐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DDR5 관련된 부분이 아마 좀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좀 빠졌던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어떤 환경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도 잠깐 이 소식이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폭스콘이
매출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네, 뭐 대만의 폭스콘의 1월 매출액이 전년비 48%를 급증하면서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폭스콘이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락다운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1월달 들면서 매출액이 48%나 급등하니까 폭스콘이 만든 거는 애플 향이 굉장히 전 높겠죠. 세계로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도 당연히 가고 중국의 애플 아이폰도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네, 뭐 아무튼 폭스콘이라는 회사는 아마 애플에 가장 뭐 연관된 회사로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결국 애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회복세가 나타난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할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애플 관련주 뭐 BH나 인터플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덕산 네오룩스, 더구전자, 이녹스 첨단 수제 등이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 이야기를 제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나옵니다. 네. 폭스콘 관련된 부분에서 로이터가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기사를 발표를 했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이 상당히 오늘 좋았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애플이 아이폰 라인업에 최고급 모델인 울트라 모델을 추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보다 상위 모델인 울트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사실은 S 시리즈도 울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예, 갤럭시 울트라 모델이 예.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아마 애플도 여기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한다는 블룸버그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확정됐다라고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추정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울트라 모델이 프로나 프로 맥스를 좀 대체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프로와 프로 맥스가 없어지지 않고 그 위에 울트라가 또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물량을 좀 추가적으로 더 만든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당연히 없지만 카메라나 칩셋,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등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거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충전 방식이 다소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니까 부품 단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센티적인 부분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확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애플 워치는 울트라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애플 워치 애플 울트라. 워치는 애플 워치 울트라는 어떤 모델이냐면 이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작동하는 시계다. 마치 제가 보기에는 가민처럼 스포츠워치라든지 다이버 워치를 대신하는 용도로 애플 워치 울트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폰에도 울트라라는 명칭을 붙인다면은 굉장히 뭐 스포티하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도 고성능하거나 있다. 아니면 극한의 상황에서 구동될 정도의 뭐 그런 효능을 성능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플 워치를 보고 추정컨대는 이제 그렇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고요. 아니면 이제 애플 갤럭시 S 시리즈 울트라를 보고 추정컨대는 지금 현재 나오는 아이폰 프로나 아이폰 프로 맥스 이런 것들보다 더 상위의 CPU라든지 더 상위의 어떤 카메라 이런 것들을 네. 아주 초고성능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메모리도 당연히 더 커질 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없으니까요. 네. 오늘 뭐 애플 발표를 좀 보도록 하고요. 네. 그런데 추가로 네. 하나 더 이슈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먼저 띄워주시죠. 그 애플 관련돼서 중국의 아이폰 할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오. 통상적으로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한 5에서 10%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간 할인하는 게 있긴 한데요. 이례적으로 거의 10% 가까운 할인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다고 삼성증권에서 코멘트를 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존 재고 축소 움직임이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춘절 기점으로 중국 로컬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아이폰의 마켓 쉐어가 다소 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로컬 브랜드들이 중국의 자체 로컬 브랜드들이 강한 프로모션이 예상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뭐 수요가 일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이 좀 이례적으로 좀 강한 할인을 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삼성증권에서의 어떤 분석은 결국은 수요가 굉장히 좋으면 뭐 할인도 이만큼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팔리는데 할인까지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뭐 있냐. 네.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아무리 프로모션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수요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조금 걱정이 된다.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경계를 하는 코멘트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갈까요? 네, 뭐 관련된 조선업 업종인데요. 사실은 이 영국 관련된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은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72척 그리고 196만 CGT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조선사들이 고부가 가치 선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업체들이 물량 중심의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물량을 본다면은 당연히 중국이 1등이고 이제 2등이 이제 한국이겠죠. 근데 이제 고부가 선별을 수주했기 때문에 아마 내용 면에서는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실적을 뭐 본다면 사실 조선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조선 관련된 업종은 한 2년 정도 실적이 약간 후행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단기 순수익이 나오고 뭐 적자가 나온다는 부분은 2년 전에 수주권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한다면 이건 당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선별이나 25년까지 조금 어느 정도 수주를 받아놨다고 본다면 아마 실적이 나온 것은 그 이후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배경도 되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만 갖고 주가가 조선주가 빠졌다는 것은 너무 뭐 안 좋게 볼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 섹터 정도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인데요. 지금 스페이스X가 다음 달, 내달 그 화성 탐사용 우주선인 스타쉽의 지구 궤도 비행을 처음 시도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AP 위성이나 세트랙 I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스 플로에 대한 이야기가 때문에 이제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증권에서 오늘 인텔리안 테크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이 2,39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비 573%나 급증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나 커머셜 선박이나 해상용 위성 안테나의 어떤 MS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중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매출이 본격 재개되면서 크게 증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매출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률 10%나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서 전반적인 실적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아마 동사 그러니까 인텔리안 테크에 관련해서 중장기 시가총액이 최소 1조 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타겟을 이제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관련된 그 리포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만 인텔리안 테크 관련된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저궤도 위성 안테나 수주 현황입니다. 이게 수주 일자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금액이라든지 수주 현황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납품이 될 것이다 나오는데 오른쪽에 연도별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된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꾸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22년부터 좀 많이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이 보입니다. 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이익률도 10%대까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흑자 전환이 되면서 매출 볼륨이 커지고 이익 성장률을 보이니까 OPM 마진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타겟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오늘 하나증권은 어쨌든 뭐 시가총액이 최소 1조 원이 타당하다고 이제 검열을 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뭐 타겟팅 프라이스 목표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인텔리안 테크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체로 뭐 이런 업종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 조금 안 좋았던 거는 보니까 뭐 조선, 석유, 가스, 전기 장비, 항공 뭐 이런 쪽들은 조금 오늘 마이너스 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텔리아 테크 보면서 네. 5G라는 잊혀진 테마가 다시 한번 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5G랑 무슨 상관일까요? 인텔리안 테크가 5G 그 ET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5G 관련된 ETF들도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으니까 네. 잊혀진 5G 다시 한번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텔리안 테크가 이제 안테나를 만드는데 네네네. 이건 이제 위성용 안테나는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고 또 5G 관련된 안테나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섹터별로 상세히 한번 살펴봤고요. 박근영 부장님의 이 보고서 오늘 시장을 잘 정리해 놓은 거 혹시 문서화된 걸로 좀 보고 싶으시면요. 저희 3프로TV 앱으로 들어오시면 또 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정리 잘 된 이 보고서도 함께 또 정리해 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봬도 될까요? 네, 저는 뭐 지겹게 볼 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 나옵니다. 매일 월화수목금. 지겹다니요. 네. 거의 뭐 마당새 수준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남편보다 더 자주 본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